너무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조심스러우시기도 하고 공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문 팀장님께서 마침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입장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잠깐. 가장 믿을 수 있는 문 팀장님께서 대한민국 환율이 지금 1,470원대까지 온 이유 요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첫 번째 재정을 많이 풀어서다 한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다. 맞아요. 두 번째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많이 가서다. 세 번째 대미 협상의 규모가 너무 크다.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각자 다른 말씀들을 조금씩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는 한번 환율이 이렇게 각도를 틀면 수급에 의해서 투기적인 게 들어와. 그래서 요거는 곧 진정될 거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 의견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투기 세력들은 뭐 나중에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세 개가 있네요. 네. 근데 세 개는 그냥 기준금리 4연속 동결 시장에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 금통위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이의 변화로서는 이제 환율이 예. 이제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금리 차이기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펀더멘털을 생각하면 저는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뭐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동결의 이유였다. 할 수 있겠죠. 예.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떡하느냐? 네. 팍 튀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도 동결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지금까지 매번 금통위마다 부동산이 거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랬었죠. 오늘은 확실하게 네. 주인공이 교체된 느낌이에요. 네. 환율 얘기가 많더라고요. 원래 환율이 주인공인데 환율이 안정돼 있을 때는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우 같은 거고 환율은 호랑이에요. 환율이 이제 호랑이. 환율이 이 호랑이가 잘 안 움직여요. 평소에는. 그런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벌벌 떨어야 돼. 환율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대 사고. 지금 뭐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 환율보다도 꽤 높은 레벨에 이제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원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문제죠. 원래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면 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일을 가져올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환율 오르면은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뭐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은 동결은 환율이 가장 우세했다. 당분간 좀 환율 좀 떨어져야 뭐 추가 인하를 하든지 기조가 바뀌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서서 인하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보면 네. 일단 동결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 뭐 경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 네. 아니 뭐 수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좋아요. 반도체는 YOY로 뭐 20% 이상씩 성장하죠. 근데 반도체가 잘 되면 우리나라 경제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그래도 예.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럼요. 성장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성장의 근원 결국 뭐 소비, 뭐 소비, 투자, 뭐 순수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가 잘 돼요. 자 그러면은 달러로 환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눌러줘야 되는데 환전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지 지금. 반도체가 환율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 쪽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사이드가 원사이드하게 수요 공급이 어긋나 버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기존에 그냥 늘 환전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겠지. 그 사람들이 마치 이제 원흉처럼 돼서 환율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오른다. 근데 문제는 이쪽 사이드가 없어지니까 이거 박수를 이렇게 딱 쳐줘야 환율이 안정되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박수를 이쪽으로 치면은
뭐 공허한 소리만 나듯이 환율이 이제 급등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들의 공급이 엄청나게 적다. 지금 YOY로 수출 전체의 지금 금액 증가율은 뭐 높게 보면 뭐 10% 언저리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혼자서 20% 이상 가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편중돼 있어 수출이. 옛날처럼 우리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뭐 자동차, 석유화학 뭐 등등등등 이제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거의 반도체 원툴이다. 그럼 반도체 원툴이면 뭐 그래도 뭐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월급 주고 뭐 공장 지을 때 사람들 이제 월급 줄 거 아니에요. 저런 뭐 저쪽에서 큰 공장 지으면은 하겠냐고. 안 해. 그럼 그 사람들 다 미국으로 그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있을 거고 환전도 안 하게 된다면은 과연 낙수 효과라는 게 뭐 원래 평소에도 우리 맨날 낙수 효과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없는 낙수 효과가 앞으로 더 없어져. 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문홍철 팀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네. 금리 인하 더 해야 된다고도 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환율이 이런 수준이라서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론하고 저의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팀장님의 이론이 궁금하죠. 저희가. 일단 일반적인 이론은 환율이 저날인데 금리 인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오히려 더 인하를 해야 된다. 네? 지금 1,470원 이러는데도 인하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하는 인하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어차피 저는 소수 의견이고 그냥 뭐 변방에 있는 찌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신 분들이 통화 정책을 이제 하실 건데 이제 그분들의 주류 의견은 뭐 금리차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금리차가 중요하죠. 근데 금리차 하는 얘기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금리차가 왜 금리차 얘기가 나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하죠? 금리를 많이 주는 우량한 국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당연히 국채 매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확히 얘기하셨어. 저 모범생이에요. 정확히 교과서에 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얘기하셨어. 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금리가 높다는 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지. 이 나라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나라는 성장이 잘 나오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고 성장이 높으니까 서로 성장이 높으면 서로 돈 빌려서 뭐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차를 얘기할 때 금리가 높아. 얘 금리가 낮아. 그리고 차가 환율이야.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금리가 높냐는 거야. 금리가 높은 이유는 그 나라의 성장이 높기 때문이다. 네. 금리가 낮은 이유는 성장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 차가 아니라 성장의 격차다. 네. 격차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금리가 우리나라 성장 나쁘잖아. 지금 성장률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내년에 막 사람들이 막 좋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자, 올해 1%예요. 내년에 뭐 하느니 뭐 2% 뭐 가까이 뭐 성장한대. 뭐 1.6%? 1.7%? 뭐 한다 쳐. 뭐 될까? 근데 미국은 뭐 2% 이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금리 차는 증상이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 이유는 한국이 성장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이 성장이 잘하면 왜 서학개미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내 말이. 한국이 성장을 못하고 미국이 성장을 잘하니까 미국에 가는 투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차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금리차니까 금리 높게 주니까 이라기보다는 이게 고성장 국가와 저성장 국가의 성장 갭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리차 커지면은 그럼 돈 나가고 이러면은 환율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냐는 거야. 왜? 성장이 낮으니까. 성장이 낮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우리나라 성장에 높일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리 차를 더 벌어지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해서 정책을 하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의 체력 대비 금리가 높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장이 1%고 물가도 뭐 사실은 뭐 올해 1%대 뭐 중반 뭐 그렇게 중후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기준금리 2.5%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의 뭐 전세자금 대출 하신 분들
애들에게 맞냐는 거죠. 그럼요. 아우, 팀장님 너무 팬이 많으셔서 반대 질문하기도 좀 무서워요. 좋아요. 맨날 혼나잖아요. 또 저는. 맞아요. 예. 아 그래? 몰랐어. 뭐 혼나는 걸 그냥 무릅쓰고 네. 질문을 드리자면 네. 아니 그래서 네. 성장 그 근본적인 체력이 안 좋아져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요. 금리를 낮춰서 미래의 성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네. 팀장님 말씀이 맞고 네. 금리 낮춰도 환율이 더 튀지는 않아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네. 환율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왔고 네. 이 와중에 금리를 또 낮추면 네. 아, 저 나라는 진짜 성장을 못하는 나라구나 네. 라는 걸로 시장에서 네. 해석해서 네. 오히려 더 아유 금리도 별로 안 좋아 성장도 안 좋으니까 더 팔아야지 하고 한국 국채 안 사주고 맞아요. 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게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난 금리를 안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환율이 지금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꼬임 혹은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급한 절박성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환율이 근데 이게 재료가 늘 한 번에 반영을 하지 뭐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우리 환전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통화는 약세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다 반영을 한 번에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잠깐은 흔들리죠. 그럴 때는 금리 인하를 못하겠지. 그럴 때는 뭐 인정해. 하지만 금리를 그래도 우리가 나라 경제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둔다.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건 우리가 사실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네. 어떻게? 이거는 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금리 내려 이거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 물론 뭐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 뭐 규제개혁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잘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있겠는데 그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하실 거고 저 같은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 내려야 된다. 내리는 게 제일 괜히 쉽다. 겸손한 척도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무식해. 네. 시청자분께서는 네. 이제 출산이 먼저다 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미국의 강점 중에 제가 볼 때 미국의 강점 중에 가장 큰 게 그 이민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자를 우리 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미국은 이거를 수백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강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옛날에 로마도 그랬거든요. 수많은 대외 인구를 흡수하면서 온전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국가들에선 실패했어. 네. 미국을 제외한 한국도 당연히 실패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다행히 최근에 출산율이 좀 반등했다고 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는요 네. 지금 태어나도 성장률을 높여.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 20살 넘어서 노동계층에 편입이 되면 더 좋은 건데 당장 태어나도 그 결혼해 보신 분들 알 거잖아. 네. 혼자 살 때는 돈이 좀 남거든요. 아 그러시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홍철 팀장님은 좀 남으시는군요. 조금 남. 소비를 해주셔야죠 경제에. 아니 제가 뭐 저한테 뭐 쓸 돈이 뭐 아무리 해도 잘 없어. 근데 네. 결혼해서 이제 뭐 집 사고 애 낳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집 갚아야죠. 부채 펑펑 갚아야지. 써야죠. 애들한테 교육비 써야지. 막 허덕허덕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라 경제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네네. 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아이를 이제 많이 낳으면은 교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아 그러면요 지금 금리는 좀 낮추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1,470원대인 거는 네. 최악은 넘어간 건지 아니면 네. 단기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을 좀 드려야 되겠죠? 웬일로 또 희망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되죠. 제가 솔직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희망을 드려야 되겠죠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 이제 환율을 불안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제 새로 왔던 어떤 재료는 대미 투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끝났잖아. 대미 투자 네. 협상 말씀하시는 거죠. 대미 투자는 이미 끝났잖아요. 네. 우리 그것도 바꿀 수가 없어. 네. 나중에 뭐 결론 협상을 났죠. 다시 하든지.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재료가 처음에 반영이 다 돼버려요. 한두 달 사이에. 왜냐면 이미 악재가 확 터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막 내년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뭐 계속 환전해야 돼요. 뭐 이미 올해 터졌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재료를 봐야지. 새로 앞으로 뭐 12월에 올 새로운 재료들. 달러가 그동안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 맞죠? 그동안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아까 악재는 하나 말씀드렸고 네. 또 하나로 글로벌리 강달러를 불러왔던 건 달러 경색이었거든요. 미국 단기자금 시장. 네.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서 단기금리가 너무 올랐다. 심지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정도로 11월 초에 올랐었다. 다행히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정부가 자금 방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최악을 넘었어. 왜냐하면 셧다운이 강달러를 굉장히 심화시켰었거든요. 이게 이제 끝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윌리엄스 총재가 그리고 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를 드렸던 연준의 자산 매입. 조만간 합니다. 자산 매입을 한다. 네, 네. 조만간 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자산 매입이 꼭 필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네.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가 이번에 연준 위원으로선 처음 얘기한 겁니다. 처음. 연준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게 처음이야.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요. 빠른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번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의 자금 경색이 나타났던 네. 이유와 네.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완화되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지 네.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기 자금에서 양적 긴축을 과도하게 물론 연준은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연준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단기 자금을 보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만의 평가예요. QT를 과도하게 했어.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졌죠. 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던 게 예를 들면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던 게 뭐 10월 달에 코인들의 폭락, 네. 귀금속 시장이 선물 시장이 흔들렸죠. 금이 뭐 하루에 7%씩 빠지고 지방은행이 가지고 있던 사모 자산들이 부실화되면서 뱅크런 우려가 터졌다. 이게 서로 별개 사건 같지만 전부 하나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네. 달러 유동성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때 네, 한번 정리를 그 해주셨던 증상들, 그 거잖아요. 증상들 방금 말씀드린 요 요소들이에요. 네. 요 요소들이 최근에 좀 완화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즐겨서 보는 지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2페이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연준의 타겟을 단기 일일 금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네. 타겟을 연준이 우리 금리는 4%야 하면은 그 4%에서 단기물 금리가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통화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다 지켜져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0 밑에 있어야 정상이고요. 세로축이. 네. 근데 보시면은 올해 중순부터 슬금슬금 그리고 저 위에 꼭대기 네. 확 간 거 있죠? 저게 36bp거든요. 일일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예,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네. 빌려줄 사람이 네. 단기물 시장에서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기준금리 2번 인상할 정도의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쉽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폭등했다가 다행히 셧다운이 그 당시에 이제 종료가 돼서 얘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원래 마이너스 3bp 정도가 정상인데 네. 지금 아직도 플러스 13bp에 있어. 그러니까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한 꼴로 단기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모든 뭐 가령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단기금리를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 중앙은행이. 저 원인이 양적 긴축을 너무 강하게 과하게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너무 이제는 전문가분들이 갖고 오는 지표가 다 너무 다양하셔가지고 판단이 안 서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이미 돈이 더 풀렸다. 뭐 M2나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코로나 때 유동성 넘치던 거를 이미 지금 뚫었다. 그래서 자금 경색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저 또 혼나서 또 묵념 한번 또 해.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네. 맞는 말이에요. M2하고 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유동성이 어떻게 풀리냐 하면 은행의 대출과 신용창조요 이렇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게 M2예요. 네. M2. 그리고 요즘 유동성 많이 풀렸다. M2 늘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 좀 있고. 그렇죠. 올해 유동성 장세 뭐 전 세계 모든 것의 랠리가 이제 9월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보통 이제 M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게 M2입니다. M2.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생긴 현상이에요. 그 전에 이게 없었어. 그 전에 교과서에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이런 단기물에 대한 게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네. 2008년 이후에 새로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새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통화정책에서 쓰는 본원 통화
유동성하고 교과서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M2 유동성하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아, 그 두 개가 같이 안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표적으로 네. 코로나 전에 그랬어요.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코로나 전에 아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코로나 전에 10년 동안 양적 완화로 돈 엄청 풀었죠. 네. 본원통화.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돈 풀면 경제 살아나고 금리 낮추니까 사람도 돈 풀어서 은행들이 대출해서 M2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M2는커녕 맨날 중앙은행만 돈을 막 천정부지로 풀어대는데 이 민간은행이나 M2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돼버렸죠. 분리가 돼. 근데 요 본원통화 쪽은 금융자산 가격은 올려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본원통화를 풀면 가격이 올라가. 근데 요 M2는 코로나 전에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코로나 후에는 왜 풀렸나? 왜 풀렸을까? 인플레 때문에. 풀린 것처럼 보여. 실질 M2로 보는 게 더 맞긴 하지만요. 네. 일단 절대 양으로 보면은 M2는 많이 풀렸죠. 그리고 요 M2도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M2를 구분해. 제가 아까 그 본원통화랑 M2를 구분했죠. 네. 자, 지금은 M2도 같은 M2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M2도 같은 M2가 아니다. 자, 우리가 M2 대출 근데 대출 누가 받았어요? 지금 글로벌리 올해? 작년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는데 왜 올해부터는 모든 것의 랠리가 1월부터 있었죠? 누가 대출을 받았길래 올해? 기업도 받고 개인도 받고 다 받지 않았습니까? 자, 작년에는 안 받았다가 왜 올해 받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작년까지 안 받았다가 왜 올해부터 받았냐고. 그러니까 올해 새로이 등장한 유동성 창출 대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해 모든 것에 랠리가 있었으니까 9월까지 지금 아니지만 그럼 올해 만든 그 유동성이 뭐냐는 거야. 투자 수익? 투자 수익으로 치면 오히려 S&P가 2023년, 24년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때 이상하게 오늘 그리고 올해는 또 유독 저희 미국보다 못 가겠네요. 미국보다 숨을 못 쉬겠어요.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 배워야 될 것 답을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M2 중에 달러 숏으로 생기는 유동성이 있어요. 자, 주식을 숏 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죠. 달러를 숏 치려면 달러를 빌려야 되죠. 빌리면 대출이죠. 대출은 유동성을 창출하죠. 네. 그게 유동성입니다. 올해 유동성 랠리의 가장 큰 원인은 네. 달러의 약세입니다. 아, 네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달러가 약세된다고 꼭 유동성이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약세이고 동시에 달러를 숏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달러를 빌려서. 네. 근데 이거는 달러가 강해지면 끝나요. 실제로 10월부터 달러가 방향성을 강세로 돌았죠. 네. 그러니까 뭐 코인이나 일부 애들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네. 이게 지금 2개월 넘게 가니까 한국도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자산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달러가 강해지냐, 약해지냐. 내년까지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연초부터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될 때 달러가 아닌 자산을 사라고 했고 사실 모든 자산이 좋았습니다. 근데 딱 말씀하신 시점부터 10월 달 이때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하면서 코인 시장, 대출 시장 뭐 여러 군데서 흔들리기 균형이 시작했죠. 막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객관적으로 자산 매입을 조만간 한다. 그렇다면 약달러 재료죠. 달러를 풀어준다. 약달러 재료죠. 네. 자, 두 번째. 근본적으로 연준이 비둘기적 인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파예요. 뭐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뭐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매파예요. 이게 중요해.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왜 매파냐? 고용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연준이 겉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연준과 제가 다르죠. 저는 경제가 나빠서 이민자가 사람을 구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나빠서 이민자가 그럼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용이 비농업이 나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부양시키는 게 먼저다. 그건 저의 생각. 기준금리 인하해서 부양시키다. 자, 근데 연준과 교과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인구는 주해진 거다. 인구는 외생 변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인구는 딱 있는 거야.
근데 이민재가 급감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민재가 급감했으니까 비농업도 같이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교과서에는 이럴 때는 통화정책을 하면 안 돼. 그게 지금 연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생각이 맞다면 내년에 다 망가집니다. 네. 제 생각이 맞다면 좋아집니다. 되게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홍철 팀장님의 생각은 내년에 좋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미국 경제가 나빠진 게 먼저고, 그래서 이민자가 줄어든 거고, 그래서 비농업이 나빠진 것이므로 경제를 빨리 금리를 많이 인하해서 살리는 게 먼저다. 내년도에 저는 4월 전후, 너무 시기까지 찍은 거 아니야? 에 연준이 스스로의 실수를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완전 그 마이런 이사랑 거의 똑같은 얘기 또 진짜? 걔가 날 따라했네. 제가 올해 그 역시 마이런이 트럼프가 좋아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캐릭터. 지금 당장 50bp 인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마이런 의견이십니까? 고용은 이미 망가졌고. 마이런이 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트럼프 쪽이랑 접촉하면서 하기 전에는 중립금리가 올라갔다. 금리 많이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래요? 허드슨 캐피탈 옛날에 일할 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 마이런 같은 사람은 나는 요쪽 진영에 갔으니까 요거의 앵무새, 요쪽 진영에 가면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것으로 입 바꾸는, 저는 그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환율 관련한 방송을 할 때마다 느꼈던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조심스러우시기도 하고 공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문 팀장님께서 마침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입장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잠깐. 가장 믿을 수 있는 문 팀장님께서 대한민국 환율이 지금 1470원대까지 온 이유 요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첫 번째 재정을 많이 풀어서다. 한국이 재정? 돈을 많이 풀어서다. 맞아요. 원화 정부가. 공급이 많았다 이거 네. 있잖아요. 두 번째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많이 가서다. 세 번째 대미 협상의 규모가 너무 크다.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각자 다른 말씀들을 조금씩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는 그냥 한번 환율이 이렇게 각도를 틀면 수급에 의해서 투기적인 게 들어와. 그래서 요거는 곧 진정될 거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 의견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투기 세력들은 뭐 나중에 돌아갈 거 아니야. 네. 지금 세 개가 있네요. 네. 근데 세 개는 그냥 엑셀에 데이터만 정리해도 금방 결국 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아니, 있고 뭐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엑셀을 찾아보세요. 엑셀에 다 답이 있어. 아니, 근데 저도 이걸 정말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너무 답이 뻔해. 아니 서학개미 이 내용이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매우 예민한 얘기인데 특히나 뭐 그 서학개미 뭐 양도세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더 민감해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저도 이런 환율 관련해서 전문가들께 질문 드릴 때마다 서학개미가 많이 늘어나서 뭐 환율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많긴 해요. 많긴 해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또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중요해. 아니 그래서 저는 문 팀장님의 의견이 제일 궁금하다고. IMF가 왜 터진지 아세요? IMF가? 왜 터졌습니까? 국민들이 낭비해서 터졌어. 지금 이거랑 과소비하고 낭비가 터진 거 아니에요. 줄 해버리시는데. 아니 이게 지금 서학개미 탓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네? 이게 바로 서학개미 탓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과소비하고 외제 제품 사서 IMF 터졌다 이런. 근데 IMF 때 막 말이에요. 국민들은 금모으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셨고 맞아요, 예. 요거는 중요한 가장 핵심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시청자 한 분이 사형대 세팅이라고. 아 근데 이거를 결코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하고 안 싶지 됩니다.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오늘 죽이는 거야?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각자 다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모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재정이다. 돈을 풀었다. 그러면은 뭐 옛날이랑 비교해서 뭐 YOY로 추경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혹은 뭐 국채의 잔고 증가가 이제 얼마나 늘었는가 체크하면 금방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요인이 뭐였지? 금리 창이었나? 두 번째가 맞나요? 아니요, 처음이 서학개미였고 처음에가 그리고 재정 데미. 풀었다. 데미. 두 번째가 데미 협상. 두 번째가 서학개미. 서학개미. 아, 네. 서학개미는 네. 근데 서학개미 그 잔고가 있지 않나요? 서학개미 잔고 보시면 올해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국내 주식 산 거보다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산 그 금액 규모가 3배, 4배라는 그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한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고 올해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네. 서학개미가 좀 들 나갔다기보다는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잔고가 올해는 약간 감소했어요. 이게 막 엄청나게 증가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네. 올해는 살짝 감소해요. 살짝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건 사실이에요. 나간 사실인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잔고를 보면은 올해는 약간 줄었다. 그리고 서학개미가 뭐 하루 이틀 나갔나?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엔화, 위안화와 따라서 엔화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이제 수출 경쟁력이 있고, 근데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네. 뭐죠? 미국과 협상했잖아. 예. 3가지 중에 결국 마지막 대미 협상이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니 지금 그렇게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분명히 3가지 요인 중에 정부의 재정은 YOY 얼마 늘었는지가 나올 텐데 그게 절대적인 규모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 서학개미도 원래 나가고 있었고 올해는 오히려 좀 줄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대미 협상에 아니지. 제가 다시 첫 번째 재정은 네. 엑셀을 한번 보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예. 잘 모르겠다. 네. 두 번째 서학개미는 나가는 게 원래 많아요. 원래. 그래서 이게 작년 뭐 재작년이랑 이게 비교를 좀 해봐야 돼. 근데 비교를 했는데 뭐 늘 매년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나갔을래나? 이거 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 올해도. 세 번째는 지금 협상을 한 지가 10월 달이었나요? 그럼 10월 달이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효과를 지금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대미 협상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제가 좀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워낙 커서 네. 걱정을 만들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늘 그 세 가지를 보시면 없던 게 새로 생겼냐 이렇게 보시면 돼. 뭐 팩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그렇죠. 이슈가 발생한 것은 이걸 제가 팩트니까. 계속 네. 여쭤본 이유는 그렇다면 이 영향이 뭐 갑자기 협상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환율은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가 아니지. 기준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다 반영하죠. 이미 우리는 내년 내후년 향후 3년간의 투자를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환전해야 될 거잖아요. 네. 매년 200억 달러씩. 그거를 지금 한 번에 다 반영하죠. 그러면 이미 다 반영한 거다라고.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 아무리 좋은 재료도 뭐 미래에 막 이렇게 증가할 거래. 이게 뭐 앞으로 뭐 수요가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거래. 그걸 지금 반영하지. 내년엔 요만큼 반영하고, 내후년엔 요만큼 반영하고, 내후년에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할인율 보형을 쓰잖아요. 지금 그냥 모든 미래의 현금 그렇죠. 흐름을 지금 다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환전 수요들은 전부 다 그냥 이번 달에 다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달러가 좀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좀 진정되려면 달러가 약해지는 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에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좋고 다행히 최근에 아까 이제 금리도 고점에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로화 대비해서는 사실 달러가 최근에 조금 약하긴 해.